우리는 지난 동영상들로부터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디락 분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자나 홀의 농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따지자면 첸밍우 교수님의 현대 반도체 소자공학 한국어 번역본 1.8절과 1.9절에 해당하겠네요. 이 그림은 다양한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다이어그램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니만 책을 스캔했고요. 첸밍우 교수님 책으로는 그림 1-20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Y축은 에너지입니다. 그에 따라서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디락 분포를 함께 겹쳐서 그린 것입니다. X축은 density of state와 F에 대해서 서로 다른 스케일을 가지고 있음을 유의해 주세요. 분포 함수인 F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고요. density of state는 단위 부피당 또 단위 에너지당 전자수로 주어지죠. 위에 컨덕션 밴드 쪽을 확대한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실선으로 그린 것은 density of state고 이것은 에너지의 제곱근의 형태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점선으로 나온 것은 익스포넨셜에 거의 가까울 분포 함수입니다. 동일하게 밸런스 밴드 쪽을 확대한 부분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밑에 밸런스 밴드 상황은 페르미-디락 함수는 거의 1에 가깝고요. 1-F로 따진 값은 이것은 전자가 안 채워질 확률인데 이것이 아마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홀이 생성되는 확률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density of state와 분포 함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전자 농도와 홀 농도를 구하려고 하고요. 자, 전자 농도와 홀 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앞에서 보았던 density of state와 가용한 전자들의 상태와 페르미-디락의 분포의 곱, 그러니까 그 가용한 스테이트가 얼만큼 차 있는지 이 둘을 가지고 전자 농도에 해당하는 값을 구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단순 곱 자체는 페르미-디락 함수가 차원이 없는 수기 때문에 여전히 단위 부피당, 단위 에너지당 수가 될 것이고요. 이걸 다시 에너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D2로 적분을 해주면 에너지 차원이 사라져서 예를 들어서 단위 부피당 몇 개라는 그런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도라고 말하는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의 전자 농도인 N-낫은 이와 같이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디락 분포를 곱한 후 그것을 에너지에 대해서 적분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이거 자체는 일반식인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density of state는 파라볼릭 밴드의 그 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페르미-디락 분포는 맥스웰 볼츠만 분포로 근사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가정이 들어가 있냐면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 근처에 있지 않고 그것보다 한참 밑에 존재한다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한 것이죠. 이제 적분식을 계산해 볼까요? 그냥 그 앞서 계산해 보였던 density of state와 분포 함수를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대입을 한 후 여기서 그 E-EC에 해당하는 값을 KBT로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계산을 수행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에타라는 함수에 스퀘어 루트 제곱근을 취해준 것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에타를 적분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상수로 잘 주어지게 되거든요.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게 됩니다. 평형 상태에서의 전자의 식이 NC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를 서멀 에너지로 나누어 준 것이죠. 자,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의 물리적인 해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식은 마치 에너지 EC인 곳에
상태들이 n시계만큼 모여 있을 때 그때 전자가 차 있다면 얼마나 차 있을까라는 것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원래 컨덕션 밴드 자체는 에너지 구간에 대해서 EC부터 시작해가지고 높은 에너지까지 에너지가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적분을 수행을 해서 마치 모든 상태들이 EC라는 곳 에너지에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의 그 이펙티브한 density of state를 나타내는 값이 NC 값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NC의 단위는 단위 부피당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말하면 이게 이펙티브 도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density of state를 에너지에 대해서 적분한 값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홀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이 될 텐데요. 다만 우리가 적분을 취할 때 거기에 고려해야 되는 분포가 단순히 F가 아니라 1-F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홀은 전자가 차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F가 아니라 1-F를 통해서 전자가 차 있지 않을 확률을 적분을 해주어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페르미 레벨과 역시 에너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익스포넨셜 함수로 근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1-F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가 있는 항의 인수의 부호가 다르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 값이 포지티브 값이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네거티브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적분을 수행하고 나왔을 때의 결과 값도 역시 익스포넨셜 함수에 들어가는 인수의 부호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밸런스 밴드를 위한 이펙티브 도스 값 자체는 단순히 전자의 유효 질량 대신 홀 유효 질량을 대입해 주기만 하면 되고요. 몇 가지 물질들에 대해서 NC와 MB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이들이 NC하고 MB가 거의 오더는 같고 앞에 들어가는 개수 정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몇 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심한 차이가 나는 그런 물질은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평형 상태에서의 전자 농도는 effective density of states 곱하기 exponential 함수가 들어가게 되고 이 exponential 함수에 들어가는 값은 EC하고 컨덕션 밴드 미니멈과 그 다음에 페르미 레벨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서멀 에너지로 스케일링을 해준 값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전자에 대한 식과 홀에 대한 식이 매우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들어가는 그 익스포넨셜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숫자의 부호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EF가 점점 커지게 된다면 EF가 점점 큰 수가 되면 전자의 농도는 커지게 되고 그만큼 홀의 농도는 작아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N0와 P0를 곱하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NC 곱하기 NB 곱하기 익스포넨셜 무엇이 나오는데 이 항에는 페르미 레벨에 대한 관계가 없게 됩니다. 즉 EC 빼기 EV가 되는데요. 이건 EC하고 EV 사이의 이 거리가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밴드갭이고요. 이것은 물질이 정해지고 온도가 정해지면 그냥 딱 정해지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트린직인 상태에서는 불순물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오직 전자와 홀의 전하량이 일치해야 되니까 N 낫과 P 낫이 같게 되고요. 이걸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라고 혹은 NI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평행 상태에서 N과 P의 곱이 NI의 스퀘어다라는 유명한 관계식이 성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를 마치기 전에 질문들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N과 P의 곱이 NI의 스퀘어와 같다라는 것이 어디까지 유효한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들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평형 상태에서는 성립을 하나요? 인트린직
물질에서는 성립을 하나요? 혹은 도핑이 들어가 있는, 이제 뒤에 배울 도핑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립을 하나요? 아니면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그리고 넌 이퀄리브리움에서는, 혹은 디제네레이트 돼 있는 반도체에서는, 혹은 넌 디제네레이트 돼 있는 반도체에서는, 이와 같은 몇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잘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다른 과목들에서 이미 학습을 하셨을 테니까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시면서 각각이 얼마나 관계 있는 질문들이고 관계가 없는 질문들이고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가 크게 높아지는데요.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온도가 높아지면 페르미 디락의 분포 함수의 그 꼬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익스포넨셜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이 꼬리 부분, 그 꼬리 부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훨씬 많은 전자들이 컨덕션 밴드에 올라가서 점유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가 커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네요. 300켈빈에서 실리콘의 경우 NI가 대략 10의 10승 per 큐빅 센티미터 근처의 값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 두시는 것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인트린직 반도체 물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매우 일반적인 것들이라 인트린직이 아니라 불순물이 첨가된 익스트린직 반도체 물질에 대해서도 대부분 그냥 성립하는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불순물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시작하려고 하고요. 일단 불순물과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실리콘 원자의 볼륨 덴시티가 5 곱하기 10의 22승 per 큐빅 센티미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나요? 아무리 높아도 뭐 어떤 숫자 곱하기 10의 20승 per 큐빅 센티미터 정도의 수준일 것입니다. 2 곱하기 10의 20승 per 큐빅 센티미터 정도를 생각하면 어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5 곱하기 10의 20승 per 큐빅 센티미터의 도핑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겨우 1%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도핑은 전체 실리콘 격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극히 작은 양에 해당하는데요. 그것이 정기적인 특성은 매우 크게 바꾼다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이 그림은 제 책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다양한 불순물 원자를 실리콘에 주입하였을 때 이들이 만드는 불순물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보론이나 포스포러스, 아세닉 같은 것들은 밸런스 밴드나 컨덕션 밴드에 매우 가깝게 붙어서 그 불순물 에너지 준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스포러스나 아세닉 같이 컨덕션 밴드에 가까운 불순물 준위를 생성하는 경우에 이 전자가 이 불순물 준위에 머무는 대신 컨덕션 밴드의 전자 상태를 점유를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컨덕션 밴드 입자에서는 전자의 수가 하나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자를 컨덕션 밴드에 기증하는 불순물을 우리가 도너라고 부르죠. 반면 밸런스 밴드로부터 전자를 하나 받아서 밸런스 밴드에 홀을 하나 남기도록 해주는 원소들은 전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억잡트라고 부르곤 하죠. 이온 주입 등의 방법을 통해서 불순물을 실리콘으로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불순물의 이온을 만들고 그 이온을 가속시킵니다. 이때 가속에 의해서 얻게 되는 에너지의 값은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킬로 일렉트론 볼트보다 작은 값에서부터 메가 일렉트론 볼트 수준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속된 이온이 반도체 표면 쪽으로 발사되면 그 강한 운동 에너지 때문에 격자를 헤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의 그림은 이온 주입을 하였을 때 보론 원자들이 어떻게 분포하게 되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온 주입기라는 장비가 사용되겠죠.
정밀하게 도즈 양과 가속 에너지를 조절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하여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양만큼의 불순물을 주입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단순히 주입만 될 경우 이 불순물들이 실리콘이 있어야 될 위치, 격자에서 실리콘이 차지하고 있어야 될 위치에 정확히 위치하지 못할 수 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닐링이라고 불리는 열처리 과정을 통해서 주입된 불순물들이 실제로 알맞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도너 원자를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 도너 원자 중에서 전자가 채워지지 않아서 양으로 이온화된 것의 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ND가 이제 도너 원자의 숫자고 ND 플러스라고 나와 있는 건 이게 이온화된 도너 원자의 숫자인데요. 이것은 1 빼기 페르미-디락 분포하고 매우 유사한 꼴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스핀에 대한 부분이 그 이온의 불순물의 스핀에 대한 부분이 G 서브 D로 고려된 것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간단한 계산을 해보시면 300켈빈에서는 예를 들어서 10 곱하기 10의 16승 퍼 큐빅 센티미터의 포스포러스 불순물이 있다면 이 중에서 오직 0.41%만이 이온화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9.6%는 모두 이온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상온에서는 불순물이 거의 완전히 이온화된다고 가정해 주게 되고요. 물론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 가정이 맞지 않게 되고 불순물 중에서 일부분만 이온화되는 불완전한 이온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불순물이 도입된 상태에서의 전자 및 홀 농도를 구해보죠. 균일한 샘플을 생각해보면 이때에는 각 점에서 차지 뉴트럴리티가 만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음전하를 띤 입자들의 농도의 합과 양전하를 띤 입자들의 농도의 합이 같아야겠죠. 물론 이것은 균일한 샘플에서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울 PN 접합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평형 상태에 있더라도 차지 뉴트럴리티가 성립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의 두 번째 단락에서와 같이 100% 완전한 이온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N과 P의 곱이 NI의 제곱과 같다는 식을 사용을 하여서 이 차지 뉴트럴리티 조건을 그 전자 농도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은 이제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풀릴 수가 있고요. 2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N타입에 대해서 써봤고요. N타입에 대해서 전자 농도를 써봤고요. 만약 도핑 농도가 NI보다 훨씬 크다면 여기 마지막 식에 들어가는 제곱근은 그냥 도핑 농도 나누기 2로 근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들어있는 도핑 농도 나누기 2 하고 더해져서 전체적으로 평형 상태의 전자 농도인 N-낫은 도핑 농도를 그대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홀에 대해서 생각해 줄 때는 식 자체는 동일한데 다만 억셉터 농도가 도너 농도보다 높다고 봐야겠네요. 그리고 계산을 해보면 동일한 식이 나옵니다. 다만 NA와 ND가 서로 자리 바꿈한 것만 다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도너 도핑이 우세한 곳에서는 전자 농도가 도너 도핑을 따른다. 억셉터 도핑이 우세한 곳에서는 홀 농도가 억셉터 도핑을 따른다. 이들을 우리가 머저리티 캐리어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그 반대 극성을 가진 캐리어는 마이너리티 캐리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도너가 도핑된 N타입 물질이라면 전자가 마이너리티 캐리어고 전자가 머저리티 캐리어고 홀이 마이너리티 캐리어겠네요. 전자 농도와 홀 농도는 머저리티 캐리어는 도핑 농도를 따라가고 마이너리티 캐리어는 MP의 곱이 NI 제곱이다라는 식으로부터 구해짐을 배웠죠. 그럼 생기는 질문이 전자 농도와 홀 농도를 계산할 때 density of state와
페르미 디락 분포를 곱해가지고 적분해서 얻어졌는데, 혹은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펙티브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와 페르미 에너지를 가지고 구해줬는데 페르미 에너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차지 뉴트럴리티를 통해서 전자와 홀롱도를 구했으니 이 상황에 맞는 페르미 에너지를 역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전자 농도가 NC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EC 빼기 EF를 서멀 에너지로 나눠준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이로부터 페르미 레벨의 EC로부터의 상대적인 위치를 구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그래프는 온도와 도핑에 따라서 페르미 에너지가 어디 위치하는지 나타내고 있네요. 300켈빈을 따라 가지고 한번 볼까요? 그럼 도핑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N타입이면 페르미 레벨이 EC 쪽으로 이동하고 P타입이면 페르미 레벨이 이 위쪽으로 이동하네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보다 높은 온도들에서는 인트린직 캐리어 덴시티가 높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이 인트린직 레벨 쪽으로 이동을 하는군요. 반면 낮은 온도 쪽에서는 빠르게 EC나 EB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퀄리브리움에서의 반도체 성질에 대한 몇 가지 강의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초 소자 물리 강의의 큰 두 개의 토픽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다룬 셈이네요. 첸밍우 교수님 책으로는 제1장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동영상부터는 비평형 상태에서의 전자홀의 움직임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